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과소평가당했던 이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2025년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정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둥펑 61 미사일이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은 그 순간 전 세계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아무런 준비가 없던 바로 그때 단 이 나라만이 조용히 핵없는 핵강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도 몰랐습니다. 펜타곤도 예측하지 못했고 CIA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허상으로 드러나고 동맹국들이 패닉에 빠진 그 위기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지만 핵 없이도 이미 세계 최강인 이 나라는 뭐죠? 어떻게 폐허에서 시작한 이 나라가 핵무기 없이도 핵강국들을 뛰어넘는 자유세계 최후의 보루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폭탄으로도 부서지지 않는 두터운 강철문으로 봉인된 미 국방부 지하 3층 극비 상황실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정말 진짜인가? 저는 미 국방부의 군사분석관 월리엄 카터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위협을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적국의 군사력을 은밀히 분석해왔습니다. 카터, 이걸 보게나. 옆에 앉은 존스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베이징天安門 광장,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앉은 그 순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저 미소,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야. 제 30년 경력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에 등장한 건 둥펑 61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었습니다. 사거리 2만 킬로미터,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사정권이야.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CIA에서 파견된 스미스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채광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이르쿠츠크에서 북한 지질학자들이 집중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영변에는 새로운 농축시설도 건설 중이고요.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야.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이다. 그 순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몸을 기울여 뭔가 속삭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저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유세계에 전례 없는 위협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존스 대령의 말에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북한 지질학자들이 우라늄 채광 교육을 받고 있다는 첩보였어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채광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CIA 브리핑에서 나온 이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그들은 단순히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핵물질 자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영변에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도 건설 중이고요. 저는 위성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들은 밤낮 없이 가동되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우라늄 채광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야. 그들에게 핵은 생존의 문제라고.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패커드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은 리비아와 이라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모두 봤어요. 핵이 없으면 당하고 핵이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그 순간 저는 우크라이나를 떠올렸어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로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2022년 러시아 침공을 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의 안전보장 약속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줬나? 결국 말뿐이었잖아. 제 마음속에서 불편한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 북한은 핵탄두 90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정은은 핵선제 사용을 공식화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이 위협에 대응하고 있을까?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미국의 해구산을 믿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회의실에서 나온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과연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LA를 희생할 수 있을까?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자국 도시를 희생하면서 한국을 북핵으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은 없다. 이건 우리 내부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미국의 해구산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제 인생과 자유세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 방문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카터,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봐. 국방장관의 직통 명령이었어요. 한국의 대응 능력을 긴급히 점검하고 와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동맹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핵개발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중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나라일 뿐이었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나라 아냐?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합된 위협에 맞설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도시 같았죠. 자동화된 시설들과 깔끔한 인프라를 보며 꽤 발전했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피상적인 인상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넓은 강 위에 놓인 수많은 다리들,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 이게 70년 전에 폐허였던 나라라고 제 머릿속으로 6.25 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폐허 속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구호물품을 받는 모습들 말이죠.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첫 번째 미팅 장소인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탄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속도가 뭐야? 속도가 미쳤군. 지하철이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조용했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조용하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강렬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압축된 스프링 같은 느낌이랄까요. 국방부에 도착해서 만난 한국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위협을 매우 구체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ICBM 완성도가 90% 이상입니다. 이제 미국 본토 타격이 현실이 되었어요. 김태현 국장이 침착하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의 해구산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직설적인 말을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하자 김태현 국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안전보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침공당했을 때 어떻게 됐죠?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지난 70년간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같은 거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화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였어요. 솔직히 이들이 뭘 보여줄 수 있겠어?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공장에 들어선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거대한 공장 내부에는 최첨단 로봇들이 정밀하게 미사일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보며 설계를 수정하고 있었죠. 저희가 개발한 천국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동훈 박사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요격 성공률이 99%를 넘어요. 북한의 KN-23 같은 준탄도 미사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죠. 99%라고요? 정말입니까?
실제 테스트 결과예요. 여기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천궁이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패트리엇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패트리엇은 이미 구식이에요. 이동훈 박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한 거죠? 필요했으니까요. 북한이 코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DNA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6.25 전쟁 이후 우리는 계속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죠. 이어서 보여준 KF-21 전투기 모형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F-35에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절반이죠. 이건 불가능해요. 스텔스 기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 박사는 웃으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1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예요. 화면 속 데이터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죠? 반도체부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항공전자도 만들 수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CP 1m 이하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CP 1m. 이건 미국의 토마호크보다도 뛰어난 정확도였어요. 저는 서서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롯데월드 타워를 비롯한 초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50년 만에 이런 도시를 만들다니. 제 옆을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패배주의나 절망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실례합니다.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 같은데 한국은 어떠세요? 놀라워요. 정말 인상 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요. 걱정되지 않나요? 물론 걱정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 말이에요. 이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원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원자 모형과 함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적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복잡했죠. 안녕하십니까, 카터 박사님. 저는 박성민입니다. 연구원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박성민 박사는 40대 중반 정도의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성과 함께 뭔가 감춰진 자신감이 엿보였죠. 먼저 우리 연구원의 역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성민 박사가 저를 연구원 내부 홍보관으로 안내했습니다. 1959년 설립 이후 우리는 줄곧 평화적 원자력 개발에 매진해왔어요.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2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로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박성민 박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연구용이지만 96%까지 농축할 수 있어요. 96%면 무기급 농축 우라늄이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NPT 채약국이니까 연구용으로만 사용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박성민 박사가 저를 농축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원심 분리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원심 분리기들의 회전수는 분당 6만 회전입니다.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거죠. 이 기술을 어떻게?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특히 원심 분리기 소재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박성민 박사가 한 대의 원심 분리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카본 파이버 소재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거예요. 기존 제품보다 30% 더 효율적이죠.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다음에 본 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었어요. 비록 실험 규모였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죠.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플루토늄 방식으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요.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두 가지 경로 모두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더 심각해진다면 그건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6개월이면 충분해요. 6개월이라 한국이 정말로 원한다면 6개월 안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아직 만들지 않는 거죠? 박성민 박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핵이 평화를 지키는 힘이라는 말씀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택권은 있어야죠. 박성민 박사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어요. 바로 기술력이죠. 그가 저를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소형 원자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것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은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해군 군력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에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핵폭탄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원을 나오며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을 불과 50년 만에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폐허에서 시작해서 핵기술의 정점까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창원에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최대의 조선소였어요. 경남 창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압도한 건 그 규모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조선소와 거대한 크레인들,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수많은 선박들. 이곳이 바로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는 현장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라고요? 제 눈앞에는 거대한 잠수함 한 척이 떠 있었어요. KSS-3 도산 안창호급이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예요. 조민석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길이 83.5m, 폭 9.6m의 이 잠수함은 3,000톤급이에요. 소음 레벨이 90데시벨 이하로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조선업 70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잠수함까지 만들게 된 거죠. 조민석 부장이 저를 잠수함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니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이 잠수함의 핵심은 AIP 시스템입니다. 대기 비의존 추진 시스템이죠. 그게 뭡니까? 일반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해서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 하지만 AIP 시스템이 있으면 3주 이상 잠수한 채로 작전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런 고도의 기술까지 자체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 잠수함에는 현무4A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돼요. 현무4A요? 네, 수직 발사관 6개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에요. 북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미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 잠수함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 같은 핵동맹국도 이런 성능의 재래식 잠수함은 없어요. 조 부장이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세대 KSS-4도 개발 중이에요. 이건 4,000톤급으로 더 큰 규모죠. 오후에는 같은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압도적인 규모의 생산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전차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조립되고 있었죠.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된 전차는 세계에서 몇 대 안 돼요. 이재욱 과장이 K2 흑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해요. 생존성이 90% 이상 향상되죠. 실제로 본 K2 전차는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검은 표범처럼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었죠. 이 전차의 주포는 55구경 120mm 활강포예요. 독일 라인메탈 주포를 국산화한 거죠. 국산화요? 처음에는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개선된 버전을 만들어요. 관통력이 기존보다 15% 향상됐어요. 이재욱 과장이 전차의 포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화력 통제 장치는 100% 순수 국산 기술이에요. 야간에도 25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죠. 정말입니까? 실제 사격 시험에서 명중률이 95% 이상 나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엔진도 직접 만드나요? 물론이죠.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이에요. 연비도 좋고 출력도 뛰어나죠. 그런데 이 전차 수출도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폴란드에 980대, 루마니아에 54대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그 외에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의 K방산이 이미 세계 8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을 실감했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요. 미국 M1A2 에이브람스나 독일 레오파르트2보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해요. 30%나요? 대량 생산 효과와 우리만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본 건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이 K9 자주포는 정말 대단해요. 이재욱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52구경 155mm 곡사포로 사거리가 40km가 넘어요. 그리고 분당 6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죠. 분당 6발이요? 네.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자주포는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데 우리 K9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수출이 많이 되나요? 엄청나죠. 터키, 인도,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등 전 세계에서 1700대 이상 수출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K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뭘까요? 제가 물어보자 이재욱 과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이에요. 우리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모든 기간 산업이 발달해 있어서 방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어요. 둘째는 가격 경쟁력이고요. 비슷한 성능의 유럽산 무기보다 20에서 30% 저렴해요. 셋째는 신속성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5년에서 7년 걸리는 개발을 우리는 3, 4년에 완성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한 자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가고 있어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과장된 평가 같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적인 국가다. 저는 답답했어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워싱턴의 인식이 문제였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실력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목격했습니다.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였어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방어할 힘을 기르자.
한 대학생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목소리를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회 참가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심지어 노인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주국방,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구호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구호 속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참가자에게 다가갔어요. 40대 정도의 회사원 같아 보이는 분이었죠. 저는 두 아이의 아빠예요. 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죠.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런데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래서 더 힘들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의지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지를 말이에요. 집회가 끝나고 저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정말 놀라운 나라야. 70년 전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형, 취업 준비 어때? 힘들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해낼 거야. 우리가 언제 쉬운 길을 걸었다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한국인의 DNA를 이해했어요.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죠. 카페를 나와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첨단 무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국민들의 의지력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라면 정말로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그 강인한 정신력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상황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들은 이미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제 상관인 스미스 국장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카터, 자네 혹시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이 강하다니.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야.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자네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국장님, 천궁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이 99%입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도 그런 과장된 수치를 믿는 건가? 스미스 국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업체들이 자화자찬하는 걸 고지곳대로 믿다니. 하지만 실제 테스트 영상도 봤고 기술진들과 직접 대화도. 그런 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나오는 거야. 다른 분석관들도 대부분 스미스 국장 편이었어요. 카터의 보고는 너무 주관적이야.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핵심 기술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다른 분석관을 보내서 재검증을. 필요 없어. 한국은 우리의 보호하에 있는 나라야. 그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은 위험해. 스미스 국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면 우리가 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겠나? 그건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그런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워싱턴의 기득권층들이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이 모두 압수당한 거예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CIA 요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떤 보안상 문제죠? 공개된 시설을 견학한 건데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견학한 것들이 무슨 기밀입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사실 왜곡이에요. 한국의 실력을 숨기려는 거 아닙니까? 카터 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압수당하는 건 처음이에요. 시대가 변한 거죠. 국가 안보에 해로운 정보는 통제되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왜 이럴까? 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미국의 기득권층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걸 말이에요. 강한 한국은 미국에 덜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강한 동맹이야말로 진짜 자산인데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절망하고 있을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김태현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카터 씨, 힘드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미국 내부의 사정을요. 김태현 국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워싱턴에는 한국의 성장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죠. 당연한 일이에요. 강한 동맹은 때로는 통제하기 어려우니까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저는 비밀리에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접촉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요. LA에 사는 박 변호사가 말했죠. 하지만 미국 주류 사회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해요. 70년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이 없는 핵강국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분석가들과 연구자들이 제 글에 댓글을 달며 토론에 참여했죠. 저는 또한 개인 자격으로 작은 연구소에서 발표 기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며 점점 놀라워했어요. 천국 미사일의 요격률이 정말 99%인가요? 네, 실제 테스트 영상도 봤습니다. 패트리엇보다 훨씬 뛰어나더군요. 이런 활동들이 서서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젊은 정책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신형 ICBM 실험을 단행하고 만 거예요. 화성 20형이라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죠. 그날 새벽 4시 긴급 상황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국방부로 달려갔어요. 사거리가 15,000km를 넘는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 긴급 보고했어요. 미사일 궤적을 보면 이번에는 실제 공격 각도로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이제 미국 동부까지 완전히 사정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뉴욕, 모든 주요 도시가 위험해진 거예요. 워싱턴이 술렁였어요.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 된 거죠. 대통령께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국무부에서는 한국과의 긴급 협의를 요청했고요. 일본도 패닉 상태예요. 이시바 총리가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 제가 물어보자 CIA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자체 핵무장론이 더욱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78%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78%라고? 네, 지난주 조사에서는 70%였는데 급격히 증가했어요. 한국 국회에서도 핵무장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적 역량은 충분하니까요. 게다가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강력한 동맹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스미스 국장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카터, 자네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줄 수 있겠나? 네, 물론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발표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죠. 여러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와 구체적인 증거들을 준비했어요. 한국의 GDP, 기술력, 군사력을 미국과 비교한 자료들이었죠.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높아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조선업은 세계 1위, 자동차는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도 세계 8위까지 올라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인 숫자 앞에서는 반박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96%, 플루토늄 재처리, 미사일 기술, 심지어 SMR까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불과 6개월 안에 결합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핵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핵심을 찔렀어요. 제재를 가하면요. 한국은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압박을 가한다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강력한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를.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카터의 분석이 현실적인 것 같다. 북한의 ICBM 완성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막기 어려울 거야.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 브리핑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젊은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확산됐죠. 카터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이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때인 것 같아.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기존의 관성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적이야. 핵심 기술은 아직 우리가 우위에 있어. 이런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았죠.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의회 청문회에서도 증언했고 싱크탱크 세미나에서도 발표했죠.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국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저는 증언했어요. 한국은 핵이 없는 핵강국입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핵무기는 없지만 언제든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인가요?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탄도미사일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건가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한다면 그들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찾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어요. 이 말에 의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카터 박사,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해요. 며칠 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발표했어요. 한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변화라는 제목이었죠.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1953년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청중 중에는 전직 고위 관료들과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 무역 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에요. 기술력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70년 전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카터 박사, 하지만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한국군의 전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요. 미군이 없어도 자위 가능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왜 아직도 주한미군이 필요한 건가요? 그건 우리의 필요 때문이에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필수적이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죠.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안보를 지킬 수 없다. 그들이 우리 편을 떠난다면 중국의 패권을 막을 수 없어.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활용해야 해. 현실론자들이 하나둘 제 편으로 돌아섰어요. 특히 젊은 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카터 박사가 맞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실제로 한국 가서 확인해본 동료들 말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발전이더라. 이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때야.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거세져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무부에서 새로운 한미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을 글로벌 종합 안보 파트너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국무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워싱턴 전체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 정책이 바뀌는 건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야. 저는 그 순간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진실이 마침내 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굳어진 인식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한국 측에서 나온 환영의 규모와 격식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카터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국장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덕분에 많이 바뀌었네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번 방문에서 본 한국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었고 누리호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우주 발사체까지 자체 개발하다니 필요하니까요. 북한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인들의 이런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었어요.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이 회담에는 양국의 국방장관과 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이제 일방적인 보호 피보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어요. KF-21과 F-35의 합동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천국 미사일 시스템을 미군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어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들을 들으며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니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강조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억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자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어떤 위협에든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도 강했고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핵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회담 후 열린 만찬에서 저는 한국의 여러 고위 관료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카터 박사님 덕분에 미국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관료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우주 개발, AI, 양자 컴퓨터.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강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직 멀었어요. 진짜 평화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침략적인 강함이 아닌 방어적인 강함을 추구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의지력과 동시에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강함과 평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지혜로운 민족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 제 생각도 바뀌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바뀌었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외국분이시네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나라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서로 도우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동맹이잖아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짜 힘이 뭔지를요. 그것은 최첨단 기술도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이었죠. 할아버지, 북한이 핵을 가져서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꼭 핵무기가 아니어도 우리를 지킬 방법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죠. 카터,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국방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감개무량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가 지금은 한미 관계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였죠. 첫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킬 파트너예요. 핵이 없어도 핵강국보다 더 강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도 중국의 패권주의 앞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중국의 위협도, 북한의 광기도, 러시아의 야욕도 대한민국 앞에서는 결코 쉽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핵이 없어도 강했고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핵 없이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자유세계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그들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만들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 K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죠.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핵이 없어도 핵보유국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의지력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군사 전문가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자유세계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저 불굴의 의지력이 있는 한 어떤 위협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한국은 강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